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부자들, 즉 금융자산가들이 미국 연준 테이퍼링, 그러니까 논의가 될 것이란 예상에 따라서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고평가된 주식은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달러 자산을 좀 약간씩 늘리고 있다는 취지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현금 확보라는 게 그리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유 주식 중 많이 올랐다 싶은 거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요. 잠깐 쉬어가는 장세로 기다리는 뜻이죠.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8월과 9월에 있을 연준 이벤트, 그리고 이에 따른 장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위기 전에는 전문가들은 그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안인 것 같긴 한데요. 물론 뭐 앞으로 있을 뭐 테이퍼링 이슈가 크나큰 뭐 금융 이슈가 된다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해요. 그래도 이런 전문가들의 말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가려서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또 위기라는 거를 또 이분들이 왜 좀 구태 강조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혹여라도 이게 뭔가 위기라는 조짐 있는 표시에 대한 이 얘기가 좀 알려지게 되면은 장세 자체가 좀 급격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뱅크런도 어떻게 보면 은행이 망한다라는 걱정보다도 내가 내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은행 앞으로 사람들이 몰러 가는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위기에 대한 의식이 좀 높아지게 되고 멀쩡한 은행도 망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뱅크런 사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좀 시장 참여자를 안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 번 뭐 IMF 구제금융 때도 그렇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26일 날 공교롭게 두 가지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시차가 좀 있기는 한데요. 일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뭐 시차를 두고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아마 이번 잭슨홀 미팅도 코로나 델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비대면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지금 외신을 좀 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될 게 사실상 결정이 됐다라는 보도도 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이렇게 보여요. 사람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북적북적 모여서 서로 환담도 나누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런 모습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게 연방준비제도 그 공개시장거래위원회 FOMC를 좀 앞둔 상태에서 뭐 제롬 파월 뭐 연준 의장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연준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차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투자자들은 오를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만큼은, 왜냐하면은 코로나19 델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긴 하는데, 또 가계대출을 잡겠다라고 하는 금융당국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기준금리를 소폭이나 올리면서 뭔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꼭 올릴게."라는 멘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 의견이 소수, 그러니까 금통위원 중에서 소수에 그쳤다고 하면은 아마 이번만큼 비등비등하거나 오르더라도 비등비등 상태에서 이 매파 쪽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게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이후에 코스피가 진짜로 밀렸어요. 3,060대로 밀렸었죠. 코스닥 지수 2.4% 급락을 했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양털 깎게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할 정도긴 했었는데, 아마 지금 시점을 또 보면 테이퍼링을 앞두고 차익 실현할 때,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를 하고 차익을 거두는 시점이라고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80 원대까지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죠. 물론 그 시장 전문가들은 1,200 원대에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예상일 뿐이고요. 환율이라는 게 보면은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게 워낙에 뭐 내수가 커서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뭐 자극에 좀 둔감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죠.
우리 자체가 완전 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그다음 해외 시장과 우리 시장 긴밀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긴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짐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한 2주 사이에 거의 50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뭐 잭슨 홀 미팅은 뭐 들어보시면 들어보셨겠지만은 외신을 좀 많이 접하고 미국 통화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마다 꼭 뭐 챙기는 뭐 이벤트 중이긴 해요. 그래서 잭슨 홀이라는 동네에서 각종 연준 인사와 경제계 인사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연다고 하는데 올해는 비대면 될 것 같고요. 공개된 자리다 보니까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를 이런 연준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도 적극 활용을 해요. 본인 뭔가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한 해 장으로 시사를 하면서 또 거기 기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자들도 보도를 하게 되고 그 보도가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테이퍼링에 대한 방침은 좀 어떻게 좀 많이 좀 굳힌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FOMC 전에 잭슨 홀에서 좀 미팅을 줄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하죠. 근데 거기도 미국 자체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게 금리를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예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를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해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의 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죠. 공교롭게 또 잭슨 홀 미팅에 또 바로 직전 앞에 하게 되는 거니깐요. 아마도 좀 한국은행도 뉴욕이나 이 워싱턴에 나가 있으니깐요. 그쪽에 그 좀 분위기를 좀 보고 금통위원들도 그렇고 의견을 좀 나눌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의견 나눌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좀 분위기가 테이퍼링에 대한 가시화가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긴 하겠죠. 시장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들도 이미 또 다른 제3 세계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은행들도 좀 기준금리를 인상을 좀 약간 하는 좀 폭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상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던 거에 대해서 정상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고 있으신 건 위키백과인데 이거는 뭐 워낙에 많은 매체들도 잭슨홀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볼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잭슨홀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뭐 약간 좀 뭐 리조트가 잘 발달되어 있는 뭐 동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주최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 경제학자 등이 참석을 합니다. 1978년 처음 열렸고요. 1981년부터 정례적으로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로 치면 시골 촌동네 같은 곳인데 잭슨홀 미팅의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천조국이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제 수장들을 모여서 의견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대책 강구하기도 하고 정책 방향을 또 파악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또 서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중앙은행의 권한이 좀 통화 정책에서 강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시장을 또 많이 움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 공개적인 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앙은행장들이 나와서 뭔가 앞으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장이 됩니다. 물론 이 행사가 처음부터 거대하고 굵직한 행사는 아니었어요. 학술회의 성격으로 좀 진행이 되어 오다가 연준 의장들이 뭐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또 돌발적인 장으로 또 활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였죠. 위기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잭슨 미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긴 합니다. 예, 2010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던 때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2차 양적 완화 등에 대한 주요 정책을 여기서 좀 시사를 하면서 내놓았어요. 이후로 한동안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화되는 동안에 잭슨 미팅이 또 주목을 좀 받긴 했었죠. 올해는 2년 만에 개최되는 거라서 좀 대면 미팅이 뭐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급거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준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제한 달러
공급을 약속을 했고 금융위기 진정에 나섰어요. 이런 발빠른 초동 대처 덕분에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즉 주가 급락이나 단기간 이슈에 좀 그쳤고요. 거의 1년 동안을 랠리를 좀 달려왔었죠.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약속도 했고요. 그전에는 뭐 인플레이션 2%를 목표에 뒀어요. 그러니까 2% 선에 다다르게 되면은 뭐 돈의 공급량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최고점이 아니라 이제 평균점을 2%로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인하고 달러를 푸는 거를 가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달러가 워낙에 많이 풀렸었고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연준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이제 외면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스탠스의 변화는 뭐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변화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연준만 해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기준금리를 사정없이 막 단기간 급등을 시켰었죠. 급 인상을 시켰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폴 볼커 미국 연준의장 같은 경우에는 80 년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21% 까지 급격히 올리기도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나들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 경제가 아작이 나든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올리겠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올려 가지고 세계 글로벌 경제에 좀 급격한 또 타격을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뭐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 직접 좀 타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때 또 얘네들이 다 경제가 아작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론 40년 전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의 상황에 있어 가지고 연준은 쫄보가 돼 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로 돈을 풀어도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불러일으켜야 될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장바구니 주부들은 당장 걱정이 될 수 있긴 하는데 아니 뭐 기업인들이나 뭐 이쪽 분들이 어떤 큰 뭐 타격이 있을까? 아니면 자본시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가장 좀 대표적인 좀 예를 들자고 하면은 약간 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자본시장 자체가 이제 높은 금리에 대해서 반갑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작년 그 연말부터 해 가지고 미국 채권 20년 뭐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갔어요. 지금 들어와서는 1.789% 정도로 좀 약간 안정화됐긴 했지만은 올해 초 한때는 2%를 넘으면서 이제 좀 그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좀 갖게 했어요. 이게 또 미국 정부에도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은 가뜩이나 부채 부담이 높은 미국 정부에 있어 가지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이 채권 시장의 이 금리 상승은 용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돈을 줄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은 왜 채권 시장 특히 장기채 시장의 금리 상승을 야기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거나 아니면 혹은 금리 하강기 혹은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을 때는 지금에 있는 금리보다 앞으로 나올 채권의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7%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10년 뒤면은 그 통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10년 뒤에 이 채권의 가치는 500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뭐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원금 자체에 대한 가치가 줄어드는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상관은 금리를 높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을 때 안정적일 때는 쬐끔 금리를 줘도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작년부터 있었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을 좀 많이 풀어 대니까 통화량의 증가는 곧 돈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돈의 가치 하락은 또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은 채권을 사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발행자들한테 좀 금리를 더 해칭할 수 있는 금리를 더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장기채 발행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이후에 나올 채권의 금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발행돼 있거나 과거 발행된 채권의 인기는 떨어지게 되죠. 채권은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에 따라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뭐 나중에 또 저희가 또 누누이 많이 설명을 해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발행된 이후에 채권의 금리는 수익률로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1,000원이던 채권이 9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채권은 픽스드 인컴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이제 그 이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1,000원짜리 채권에 매해 10원짜리에 이자를 주고 있다고 하면은 이 채권이 9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900원을 주고 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0원을 투자해서 10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900분의 10을 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이에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또 시장 금리는 또 경기를 더 선제적으로 좀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지표가 되는 거죠. 연준 위원들도 이를 좀 민감하게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다독여야 돼요. 참 어렵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또 함부로 또 금리나 이런 걸 했다가는 시장에 당장 출렁일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게다가 또 이제 뭐 제3세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달러화 가치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그 중남미나 아시아 쪽 신흥국 시장에서는 돈의 유출이 한머니에 다시 달러화로 돌아가게 되는 이 회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봤을 때는 반갑지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 가치 상승을 앞두고 이제 원화 자산을 좀 정리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원화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이제 빨리 속도로 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또 그 움직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가 않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미국이 좀 돈을 푸는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거가 이들의 바람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정책을 할 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도 그들 나라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같다, 혹은 그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아주 모호한 언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곧 착수할 걸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까지는 언급을 안 할 것 같다고 봐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아직은 좀 언급할 이른감이 있어요. 최대한 빨라 봐야 내년 말 정도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의 사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8월 기준금리 인상이 혹자는 쉽지 않을 거다, 혹자는 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좀 치열하게 좀 다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존조라고 할 만한 상황이 계속 좀 생기고 있어요. 이제 고승범 그 금융위원장 후보가 가계빚 대책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막 으름장을 놓으니까 농협은행 같은 데서 주담대 11월 30일 까지 중단할게요. 그리고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다 찼어요. 이제 더 이상 오늘 9월 30일 까지는 더 이상 전세자금 대출 내주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당국은 각 은행들한테 목표치를 주고
그에 따라서 대출을 내주게 하고 있긴 해요. 파기 대출이 점점 좀 많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DSR 규제도 이제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금융권도 그렇고 그다음 종종 1금융권 은행들을 불러 가지고 "야 대출을 어떻게 할래? 빨리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냐?" 계속 지금 뭐라 하고 있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을 점점 이게 그 금융위원회 자체로 많이 느끼고 있긴 하는데 저는 근데 이런 분위기 잡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기 위해서 뭔가 전조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계대출 그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거든요. 시장 금리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가계대출에 대한 고민이 덜 수밖에 없게 돼요. 예. 게다가 이제 경기 순환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어렵긴 하지만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미국의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8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 금융 당국 간 뭔가 모종의 존존상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 모든 이 가계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죄기를 했던 게 보면 하나하나 틀이 좀 다 맞아가는 것 같아요. 아구가 맞는 거죠. 예 오늘은 잭슨 미팅이랑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 기준금리 인상 여부까지 한번 따져 봤는데 사실 그 전주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그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을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은행들도 서둘러서 막 따라가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올리려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간만에 올라가는 또 이제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제 주체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주식시장에 들어갔던 돈들이 또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키하는 김 기자였습니다.